1974년 12월 눈 내리는 겨울날 11살 소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3주 후 강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 앞에서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에요. 17년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어머니는 매일 대문 앞에 앉아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991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연의 어머니께. 안에서 나온 편지는 17년 전과 똑같은 어린아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과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17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믿음이 옳았다면 그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주입니다. 올해 67세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17년 전 사라진 딸 지연이가 있습니다. 그때 지연이는 겨우 11살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딸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제 딸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요. 17년 동안 매일 밤 딸에게 편지를 썼고 매일 아침 대문 앞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와 제 딸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74년 12월 23일 경주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마치 하늘의 눈물처럼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이날은 겨울방학을 앞둔 종업식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지연은 11세의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작은 키의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아이였죠. 지연은 낡은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거라, 얘들아. 네, 선생님. 지연도 작은 손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손짓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연의 집은 경주 시내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아버지 동혁은 작은 상점을 운영했고 어머니 현주는 살림을 돌보며 지연과 형 성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는 숨겨진 어둠이 있었습니다. 동혁은 술을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지연에게 유독 엄했죠.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정말 답답한 아이구나. 지연은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숨소리도 조심스럽게 내곤 했죠. 현주는 남편의 행동이 걱정되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정 내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형 성민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연을 다그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지만 자신도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13살 소년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죠. 이 가정의 유일한 위안은 심경애라는 가정부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경애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특별히 아꼈고 지연도 경애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경애 아줌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경애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10월 경애는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동혁이 그녀가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당신, 이게 뭐요? 제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경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주는 경애를 믿었지만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경애는 억울함을 안고 집을 떠나야 했죠.
경혜 아줌마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경혜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혜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동혁의 술버릇은 더 심해졌고 지연에 대한 질책도 잦아졌습니다. 현주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성민은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월 23일이 왔습니다. 종업식을 마친 지연이 집으로 향했을 때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송이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죠. 오후 6시가 되어도 지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니? 현주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동혁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주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8시, 9시가 지나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지연이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금방 올 거야. 동혁의 말에도 불구하고 현주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마침내 동혁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자. 동혁과 현주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지연을 봤는지 물어봤죠. 지연이요? 오늘 못 봤는데요. 학교에서 같이 나오는 건 봤어요. 그런데 집으로 안 왔다고요? 이웃들의 대답을 들으며 현주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뭔가 정말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손전등 가져오세요. 강 쪽부터 찾아봅시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놀이터도 확인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형산강 일대를 비췄죠.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겨울밤의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아이가 밖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새벽 2시경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가방이 있어요. 형산강 지류의 작은 개울가에서 한 마을 사람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진흙 속에 파묻힌 채로 아이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이 가방이에요. 가방은 흙탕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동혁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자 안에서 공책들과 연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공책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지연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는 엄마에게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현주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땅에 주저앉은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동혁이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눈에서는 이미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수색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나섰고 심지어 인근 안동에서 경찰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흔적은 그 가방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는 부족했습니다. 눈까지 내려서 흔적들이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거든요. 현주는 매일 강가에 나가 지연을 찾았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동혁과 성민도 함께 찾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난 1975년 1월 15일, 마침내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형산강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강가 갈대밭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 시신이 떠올랐어요. 소식을 들은 현주와 동혁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신은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겨울 강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죠. 경찰은 시신을 경주경찰서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현주와 동혁에게 시신 확인을 요청했죠. 지연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가운 영안실에 울렸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다리로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몸뚱이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죠.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천을 들춰냈습니다. 그 순간 현주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동혁이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주는 시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주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지연이가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동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정신 차려. 이게 지연이야. 하지만 현주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지연이가 아니에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불쌍해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현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신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였을 텐데. 그녀는 작은 시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넌 내 지연이가 아니야. 내가 확신해. 그날 밤 현주는 혼자 영안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만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시신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을 거야. 현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아직 살아있다고.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장례비를 마련했고 현주는 묵묵히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현주는 고맙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연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장례를 마친 후 현주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지연의 작은 외투를 무릎에 놓고 길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연이 보셨어요? 지연이 엄마, 지연이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말을 시작하면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연이는 살아있어요. 제가 느껴져요. 이런 현주의 모습을 본 동혁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갔습니다. 17년간의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혁은 아내의 행동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앉아 딸을 기다리는 현주의 모습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현주야, 이제 그만해. 동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죽었어. 우리가 장사까지 지냈잖아. 하지만 현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외투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죠. 이런 생활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자 동혁은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친척들과 상의한 후 현주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치료를 받아야 해. 1975년 2월 20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현주는 짐을 꾸리며 지연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사진 뒤에는 지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어젯밤에 밖에서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현주는 빈집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불타고 있었죠. 지연은 살아있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비는 계속 내렸고 현주의 발자국은 빗물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슴에 품은 그 작은 사진과 그 뒤에 적힌 수수께끼 같은 글귀는 17년 후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이었어요. 대구의 정신병원에서 현주는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현주는 치료를 거부했어요. 제 딸은 살아있어요. 제가 느껴져요. 상담 시간마다 현주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현주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동혁은 혼자서 집안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성민은 중학생이었지만 어머니 없는 집은 너무 적막했죠.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동혁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도 확신이 없었어요. 현주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6개월 후 현주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죠. 현주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대문 앞에 앉아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동혁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정말 미치겠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동혁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1976년 봄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마주했어요. 현주 씨,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지연이가 돌아오면 제가 키울 거예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 동혁은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른 여자와 재혼했어요. 성민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신이 이상해졌어. 이제 연락하지 마. 동혁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13살이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미친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죠. 현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지연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매일 밤 쓰는 편지 속에. 지연아, 오늘은 내 13번째 생일이야. 희미한 촛불 아래 현주의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생일마다, 명절마다, 첫눈이 오는 날마다 편지를 썼어요. 집 안작은 방 하나는 온전히 지연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11살 때 입던 한복이 그대로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지연이 쓰던 연필과 지우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벽에는 지연의 상장들이 붙어 있었고 서랍 속에는 지연이 주었던 예쁜 돌멩이들과 말린 꽃잎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현주는 이 방을 청소할 때마다 마치 지연이 금방이라도 뛰어들어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돌아보면 텅 빈 방만 있을 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죽은 딸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 남편도 떠나고 큰아들도 연락을 안 한다던데. 딸 죽은 충격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현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1980년이 되자 성민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죄책감은 있었지만
정신병자 엄마를 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친구들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현주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방 치료와 마사지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또 아프시죠? 현주는 70대 할머니의 무릎에 뜨거운 수건을 올려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침수라는 아줌마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매일 밤 현주는 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지연아, 오늘 엄마가 미역국을 끓였어. 내가 좋아하던 부추도 넣었고. 현주의 목소리는 빈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17년 동안 그녀는 238통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들은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1985년이 지나고 1990년이 왔습니다. 현주는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지연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지연아, 엄마는 너를 기다릴 거야. 끝까지. 현주는 매일 밤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11살 그대로였지만 현주의 마음속에서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1991년 4월 영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현주에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낡은 한옥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문 앞으로는 좁은 흙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벚꽃잎들이 그 길 위로 흩날렸지만 현주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4월 15일 화요일 오후 현주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체부 김 씨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현주 씨, 편지 왔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건성으로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현주는 평소처럼 전기요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겠거니 생각하며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 봉투가 이상했어요.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에 손으로 직접 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박현주님, 서지연의 어머니께. 현주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종이도 누렇게 바랜 것이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글씨를 본 순간 현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툰 어린아이의 글씨체. 지연의 글씨체였어요. 엄마,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시도해 볼 거예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항상 그 나무에서 기다려주세요. 강 근처에 있는 그 나무에서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명도 없었고 날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 그 말투, 모든 것이 지연 그 자체였어요. 현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어요. 지연아, 지연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빈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몰아쳤어요. 살아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17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종이는 분명히 오래된 것 같은데 잉크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는 표현. 누가 지연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현주는 편지를 들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우체부 김 씨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이 편지 어디서 온 거예요? 김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우체국에 맡겨진 것 같은데 발송지가 적혀 있지 않네요. 이상하네요. 그날 밤 현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항상 그 나무에서 기다려주세요. 지연이 말한 그 나무가 어디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형산강 지류. 그곳에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지연이 어릴 때 자주 그 나무 아래서 놀았던 곳이었습니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현주는 그 나무로 향했어요. 17년 만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나무는 더 크고 우람해져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현주는 나무 아래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확신했어요. 지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현주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건너편 언덕 위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후드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은 현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지연이니? 현주가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돌아서서 사라져 버렸어요. 현주는 급히 강을 건너려 했지만 다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 다리 쪽으로 뛰어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날 밤 현주는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지연에게 보내는 239번째 편지였어요. 지연아, 엄마가 내 편지를 받았어.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엄마는 매일 그 나무 아래서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그날까지. 현주는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편지에 적힌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우편함에 도착한 소인이 영주에서 찍힌 것이었어요. 영주. 경주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골 도시였습니다. 지연이가 영주에 있다는 건가요? 현주는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영주 지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산이 깊고 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그녀는 가방에 지연의 사진 한 장과 그 편지, 그리고 며칠치 옷가지를 챙겨 넣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멀리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영주행 버스는 새벽 6시에 출발했어요. 현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지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17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착각일까요? 하지만 그 편지의 글씨체만큼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영주에 도착했을 때 현주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주에 도착한 현주는 우선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편지가 언제쯤 붙여진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인이 흐려서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렵네요. 게다가 발송인 주소도 없고요. 현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지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지금은 28살 정도 될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현주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현주는 한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어요. 여관 주인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무슨 일이시라고요? 현주는 지연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는 못 봤는데. 하지만 혹시 폐사터 가보셨어요? 폐사터요? 여기서 산길로 1시간쯤 올라가면 오래된 절터가 있어요.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작은 절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현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연이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일찍 현주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중간중간 무너진 돌계단들이 옛절로 향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1시간 가까이 올라가자 정말로 폐허가 된 절터가 나타났습니다. 주춧돌만 남은 법당과 부러진 기둥들, 그리고 반쯤 무너진 요사체가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죠. 현주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누구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늙은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아, 놀라셨겠네요. 저는 이 근처 암자에서 혼자 지내는 도진이라고 합니다. 현주는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진 스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어요. 이 아이가 정말 따님이신가요? 네. 혹시 아시나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그는 현주를 폐허가 된 법당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마 1970년대 중반쯤부터였을 겁니다. 현주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님은 무너진 석탑 옆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한 여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신이 아이의 고모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서 보살펴야 한다고 했죠.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심경애라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저 요사체에서 살았습니다. 스님은 반쯤 무너진 건물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이는 항상 무서워했거든요. 특히 남자들을 보면 몸을 떨었습니다. 현주는 숨이 막혔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1987년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만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다고요? 네. 심경애는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현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네. 심장마비였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가 사라지기 전에 자꾸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현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 17년 동안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는 무언가를 매우 두려워했어요.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심경애가 자꾸 말했거든요. 집에 가면 다시 아픈 일이 생긴다고,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17년 전 지연이 사라지기 전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혹시 그 아이가 남긴 물건이 있나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재가 났을 때 겨우 건져낸 것들이 있어요. 그는 현주를 작은 암자로 안내했습니다. 암자는 본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스님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것들이 그 아이 것입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3월 1일, 오늘부터 은희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연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주는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경의 이모가 말했다. 집에 가면 또 아빠가 때릴 거라고. 엄마도 같이 아플 거라고.
그리고 일기의 중간쯤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엄마가 안 아플까? 경의 이모가 말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참고 살기로 했다. 마지막 페이지는 1987년에 쓰여진 것이었어요. 이제 나도 다 컸다.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나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경의 이모는 아직 안 된다고 한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맨 마지막 줄에는 서지연이라는 본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현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7년 동안 지연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님, 1987년에 아이가 사라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간혹 이 근처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듯한 얼굴에 상처가 있는 여자를 말이에요. 현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주에서 돌아온 현주는 심경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연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으며 그녀는 17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심경애.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현주는 경주시청에 있는 호적계를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심경애라는 사람의 사망 신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은 번거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현주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자료를 찾아주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영주시 산골에서 발견된 심경애, 45세. 사망 신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전 거주지였습니다. 경주시 황남동 234번지. 바로 현주가 살았던 동네였어요. 황남동. 현주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7년 전 지연이 사라지기 몇 달 전까지 그들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심경이었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어요. 경애는 40대 중반의 과묵한 여자였습니다. 지연을 무척 아꼈고 지연도 경애를 따랐죠. 하지만 남편 동혁은 경애를 못마땅해 했어요. 저 여자가 지연을 너무 끼고 산다며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0월 경애는 갑자기 해고되었어요. 동혁이 돈을 훔쳤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현주는 그때 경애를 믿었어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 결국 경애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경애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과 지연이 경애, 아줌마 어디 가요? 라며 울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현주는 급히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17년이 지나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어요.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현주야, 이게 얼마만이야? 박 할머니는 반가워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연이 일로 얼마나 고생했니? 할머니, 심경이라고 기억하세요?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 그 조용하던 아줌마. 기억하지.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 현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아세요? 박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게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어. 경희가 나가기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갔다 왔더라고. 경찰서에요? 응.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그냥 신고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며칠 후에 내 남편이 경희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내쫓았잖아.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때 경혜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지연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 현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를 지킨다고요? 그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지연이한테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어. 현주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박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혜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것, 지연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17년 전 일들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자주 아팠어요.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유난히 조용했죠. 현주는 그냥 지연이 내성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지연이 경혜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었습니다. 경혜 앞에서는 웃고 장난치며 평범한 아이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경혜도 지연을 마치 자신의 딸처럼 아꼈습니다. 현주는 용기를 내어 경주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17년 전 지연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때의 담당 형사 중 한 명인 이종현이 아직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은 경감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아, 서지연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 경감은 현주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그 아이가 딸이 아니라고 하셨던. 경감님, 혹시 1974년에 심경애라는 사람이 저희 남편에 대해 신고한 일이 있었나요? 이 경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시죠? 그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 경감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어요. 어떤 신고였나요?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이 경감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심경애 씨가 서지연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현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정말로 어머님께서는 정말 모르셨나요? 이 경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어요. 동혁은 술을 마시면 거칠어졌고 지연에게 심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진짜로 손을 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신고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경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자료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어머니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들을 보냈는데 자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현주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 경감이 준비해준 파일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1974년 9월 23일자 신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자 심경애 43세. 신고 내용 서동혁 41세가 딸 서지연 11세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있음. 아이가 자주 멍이 들어 있고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임. 특히 최근 들어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아이의 안전이 우려됨. 그리고 하단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현장 조사 결과 명확한 증거 확보 어려움. 아버지 서동혁은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 어머니 박현주는 남편 편에 서서 신고 내용을 부인함. 더 이상의 조사 진행 곤란. 현주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남편 편에 서서 지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경혜는 지연을 구하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인 자신이
그것을 막았던 것이죠.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연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절망적인 도피였던 것입니다. 현주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어머니였는지, 그리고 지연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혁에 대해서 더 알아야 했어요. 17년 전 이혼 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옛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혁은 이혼 후 대구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재혼을 했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옛 동네에서 만난 이웃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현주야, 너 혹시 동혁이가 죽었다는 거 알고 있어? 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2년 전에 죽었다더라. 간암이었다고 하던데. 장례식 때 성민이가 왔었어. 성민. 현주의 큰아들이었어요. 17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갔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현주는 그날 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있는 성민의 회사 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17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현주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성민아,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다면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걸 묻는 거죠? 현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17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거든요. 성민아, 엄마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뭐가 있다고요? 지연이는 17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우기시는 거 아니죠? 성민아, 제발.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할 말이 있으시면 그때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주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17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현주는 대구 근교의 공동묘지를 찾았어요. 성민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로 동혁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성민이었습니다. 17년 만에 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키는 더 커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왔네요. 성민은 어머니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묘비를 바라봤어요. 서동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미워했던 남자가 이렇게 조용히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민아. 현주가 입을 열려던 순간 성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던 거네요. 무슨 뜻이니? 아버지가 지연이한테 했던 일들 말이에요. 현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어요. 성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7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가 맞는 소리를 들었어요. 밤에 지연이가 우는 소리도 들었고요. 현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 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말했어요. 성민이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한 번 말했는데 엄마는 아빠가 지연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현주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성민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빠가 지연이를 때려요라고 말했을 때 현주는 정말로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엄마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현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형이었어요. 지연이를 보호해야 하는 형이었는데 성민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고 지연이를 도우려다가 저까지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성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지연이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왼쪽 팔에 작은 멍이 보였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지연이 팔에 있는 멍 보이죠? 아버지가 때린 자국이에요.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면서 후회했어요. 왜 그때 더 용감하지 못했을까? 왜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현주는 사진을 받아들고 흐느꼈어요.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의 위축된 표정, 아버지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던 도움을 청하는 눈빛들. 성민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성민은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연이는 이미. 성민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다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죽었는데. 아니야.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는 살아있어. 성민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소리예요? 17년이 지났는데. 현주는 가방에서 지연의 편지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걸 봐. 지연이가 보낸 편지야. 그리고 이건 지연이가 영주에서 쓴 일기장이고. 성민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편지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지연이가 쓴 거예요? 그래. 심경애라는 사람이 지연이를 데리고 도망쳤어. 아빠의 폭력에서 지연이를 구하려고. 현주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성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성민은 일기장을 읽으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지연이를 버렸어요. 형이라면서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17년 만에 모자가 서로의 품에서 울었어요. 성민은 어린 시절의 죄책감을, 현주는 어머니로서의 무능함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지연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엄마, 성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연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현주의 목소리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날 이후 성민은 어머니와 함께 지연을 찾기 시작했어요. 17년 동안 끊어졌던 모자의 연결고리는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현주와 성민은 심경애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대구의 12번가에서 지연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연이 1985년에 녹음한 테이프를 찾았어요. 테이프에는 17년 만에 듣는 지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경의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또 저를 때릴 거라고, 엄마도 저 때문에 아픈 일이 생길 거라고. 현주와 성민은 테이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만약 저를 찾고 있다면 12번가를 찾아와 주세요. 저는 창문이 없는 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이름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엄마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그들은 강원도 평창의 푸른솔 정신요양원에서 지연을 찾았습니다. 3년 전 노숙자 상태로 발견되어 입원한 환자가 바로 지연이었어요. 얼굴에 심한 화상 흔적이 있었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지만
분명히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현주를 보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지연아, 지연아, 엄마야. 엄마가 찾았어.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진짜예요? 또 꿈인가요? 아니야. 꿈이 아니야. 엄마가 정말로 왔어. 현주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현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정말 엄마예요? 그래, 정말 엄마야. 현주도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너무 말랐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성민도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형이야. 지연은 성민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오빠, 오빠도 왔어요? 미안해, 지연아.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성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연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가 또 저를 때릴까봐, 엄마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까봐. 이제 괜찮아. 아빠는 더 이상 없어. 현주가 지연을 달랬어요. 정말이에요? 지연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야.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가족의 재회는 기적적이었어요. 지연의 정신 상태는 가족의 사랑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현주는 17년 동안 써온 238통의 편지를 지연에게 읽어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3주 후 지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어요. 현주와 성민은 밤새 지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지연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로 가? 경혜 아줌마가 부르고 있어요. 이제 충분히 행복했다고, 이제 와도 된다고. 현주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안 돼, 지연아. 이제 막 만났는데. 엄마, 울지 마세요. 지연이 현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17년 동안의 아픔이 다 사라질 만큼 행복했어요. 성민도 다가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형이 이제 너를 지켜줄게. 제대로 지켜줄게.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지 않아도 돼요. 지연은 베개 밑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읽어주세요. 현주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974년 11살 지연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쓴 편지였어요. 엄마에게. 저는 아빠가 엄마를 또 때리는 걸 봤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해서,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없으면 엄마가 아프지 않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하지만 저는 약속할게요. 언젠가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사랑해요, 엄마. 현주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11살 아이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지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강했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아이였어. 정말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17년 동안 혼자 아프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벽 5시 지연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처음부터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저를 사랑해 주실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지연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평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평화롭게. 현주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성민도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7년 만에 만난 딸과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지연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17년 만에 찾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현주는 지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고생 많았어, 내 딸. 이제 정말 편히 쉬어. 그날 현주와 성민은 지연을 영천의 작은 언덕에 묻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서지연, 1963년부터 1991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딸이자 누나. 17년을 기다린 끝에 집으로 돌아온 아이. 그리고 현주는 집에 돌아와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지연에게 보내는 239번째 편지였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사랑은 때로는 길을 잃어야 더 깊어지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에게는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안다는 것을. 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17년 동안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할 때도 현주는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재회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3주는 17년의 기다림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어요. 사랑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지영과 박현주의 17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성애는 과학적 증명이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때로는 세상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죠. 현주가 17년 동안 견뎌낸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보여준 자기희생적 사랑은 11살 아이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때로는 길을 잃어야 더 깊어지고, 기다림 끝에 만나는 순간이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